낡고해진 재킷을 입은 남자의 손이 닳아버린 지갑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몇 장의 낡은 지폐와 오래된 사진 한 장뿐이었다. 그의 눈은 사진 속 활짝 웃는 여인의 얼굴에 머물렀다. 강은서, 그의 아내이자 그의 모든 것이었다. 윤지원, 대한민국 재계 1위인 지성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베일에 쌓인 경영천재. 그러나 세상에 알려진 그의 모습은 소박한 옷차림과 겸손한 태도를 가진 평범한 남자일 뿐이었다. 아무도 그가 지성그룹의 진짜 주인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이런 이중적인 삶은 오래전 젊은 시절 겪었던 뼈아픈 배신과 상처 때문이었다. 믿었던 이들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았던 기억은 그에게 세상의 덧없음과 인간 본성의 이면을 가르쳐 주었다. 그 후로 그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고 사람들 속에서 진실된 관계를 찾아 헤매는 그림자 같은 삶을 살았다. 오늘 은서의 생일을 맞아 그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다. 은서는 단 한 번도 비싼 것을 요구한 적 없는 소박한 여인이었다. 늘 낡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다. 그녀의 그런 순수함과 변함없는 사랑이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살아온 지원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삶의 이유였다. 은서야, 오늘은 네가 원하는 거 다 사줄게. 지원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랑과 애틋함이 가득했다. 은서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인 르메르, 백화점으로 향하는 길. 지원은 일부러 낡은 승용차를 운전했다. 오래전부터 그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본성을 시험해왔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천박함을 지켜보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인간 군상의 다양한 면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백화점 입구에 도착했을 때 발렛 파킹 요원이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그의 낡은 차를 본 순간부터 이미 경멸의 눈빛이 역력했다. 손님, 여기는 멤버십 고객 전용 주차장입니다. 일반 차량은 저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요원의 말투는 불친절했고 퉁명스러웠다. 지원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잠시 아내가 물건을 볼 게 있어서요. 금방 나갈 겁니다. 요원은 콧방귀를 뀌며 지원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낡은 청바지에 해진 스웨터. 누가 봐도 백화점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다. 저기요, 저희 백화점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괜히 어정쩡하게 서 있지 말고 저쪽으로 가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지원은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렸다. 그때 은서가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리며 지원의 팔짱을 끼웠다. 그녀는 지원의 낡은 옷차림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자기야,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어서 들어가자.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사랑스러웠다. 두 사람이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자 명품관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꽂혔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보다는 경멸과 조롱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특히 르메르 매장의 수석 매니저인 박혜진은 지원과 은서의 차림새를 보고 비웃음을 참지 못했다. 혜진은 이 백화점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수많은 부유층 고객들을 상대해왔다. 그녀에게 고객의 품격은 곧 그들의 옷차림과 지갑 두께로 결정되었다. 지원과 은서는 그녀의 기준에서 볼 때 최하위 계층에 속하는 듣보잡 손님일 뿐이었다. 어머, 웬 거지? 커플이 다 들어왔네. 요즘 백화점은 아무나 들여보내주나 봐. 혜진은 옆에 서 있는 동료 직원에게 비아냥거리듯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커서 지원과 은서에게 고스란히 들렸다. 은서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지원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았다. 지원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은서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은서야, 저쪽에 네가 마음에 들어할 만한 가방이 있네. 두 사람은 르메르 매장 안으로 들어섰다. 매장은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가득했다. 진열된 가방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들이었다. 지원은 은서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았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가방들을 구경했지만 선뜻 손을 대지는 못했다. 그녀는 늘 지원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컸다. 자기야, 우리 그냥 다른 매장으로 갈까? 여기 너무 비싼 것 같아. 은서는 지원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지원은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 은서야. 오늘은 네 생일이잖아.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사줄게. 걱정하지 마. 그때 혜진이 싸늘한 표정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 손님, 뭘 찾으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 매장은 구경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녀의 말투는 오만함과 무시로 가득했다. 지원은 침착하게 말했다. 아내가 마음에 드는 가방이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혜진은 콧방귀를 뀌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손님들 옷차림으로는 저희 매장 가방을 감당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괜히 만져보고 흠집이라도 나면 곤란합니다. 그녀의 말에 은서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다. 은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원의 손을 잡아 끌었다. 자기야, 그냥 나가자. 나 여기 싫어. 지원 역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차분하게 혜진을 똑바로 응시했다. 손님에게 옷차림으로 차별하는 것이 이 백화점의 원칙입니까? 지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권위가 실려 있었다. 혜진은 실소를 터뜨렸다. 어머, 손님, 저희는 차별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손님들 차림새가 어떻습니까? 저희 매장 가방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다른 손님 한 명이 다가와 혜진에게 말을 걸었다. 혜진 씨, 이 가방 좀 보여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봐둔 건데. 혜진은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 손님에게 달려갔다. 마치 지원과 은서는 투명인간인 것처럼 무시했다. 지원과 은서는 매장 한쪽에 서서 다른 고객들이 가방을 구경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은근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마치 감히 저런 사람들이 명품 매장에 와 라고 말하는 듯했다. 은서는 점점 더 위축되었고 지원의 손을 놓지 못했다. 지원은 그런 은서의 모습이 안타까웠다. 그는 은서가 이런 수모를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 매장 안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섰다. 지성그룹의 이사인 최명식과 그의 아내였다. 최명식은 지원의 오랜 지인이자 한때는 가장 신뢰했던 친구였다. 그러나 몇 년 전 최명식은 지원의 믿음을 배신하고 회사의 기밀을 빼돌려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했다. 지원은 그를 용서했지만 더 이상 그를 예전처럼 신뢰하지 않았다. 최명식은 명품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지원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그는 지원이 이런 낡은 옷차림으로 명품 매장에 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최명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지원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여기서 뭘 하십니까? 어쩐 일로 이런 곳에? 최명식의 아내는 옆에서 최명식의 옷소매를 잡아당겼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공개적으로 들리면 곤란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지원과 은서의 모습에 비웃음을 보내던 혜진은 최명식의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회장님이라니, 저 낡은 옷을 입은 남자가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최명식은 얼른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혜진에게 말했다. 아, 이분들은 제 아는 분들이세요. 백화점에 구경 오신 김에 들르신 것 같네요. 그는 지원을 회장님이 아닌 아는 분으로 격하시키며 지원의 정체를 숨기려 했다. 지원은 최명식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최 이사님, 오랜만이군요. 잘 지내셨습니까? 지원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혜진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최명식이 지성그룹의 이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최명식이 저 남자에게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것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그녀는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다시 한번 오만한 태도를 취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손님들은 저희 매장 규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저희는 구매 의사가 없는 분들은 정중히 퇴장을 요청드립니다.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무례했고 지원과 은서를 내쫓으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최명식은 혜진의 말에 당황하며 그녀를 말리려고 했다. 혜진 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이분은? 그러나 지원은 손을 들어 최명식의 말을 막았다. 최 이사님, 괜찮습니다. 저희는 잠시 구경 온 것뿐이니 방해가 된다면 나가드리죠. 지원의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은서의 손을 잡고 매장 밖으로 걸어 나갔다. 혜진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비웃음을 날렸다. 주제도 모르고 명품 매장에 기어들어와서는. 매장 밖으로 나온 은서는 지원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자기야, 미안해. 나 때문에 네가 이런 대접을 받았어. 지원은 은서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아니야, 은서야. 네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들의 잘못이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천박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을 필요 없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혜진과 같은 사람들에게 정의를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지원과 은서는 백화점 밖으로 나왔다. 지원은 차에 오르기 전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르메르, 백화점의 모든 직원 리스트를 내게 보내주게. 그리고 르메르 본사 대표에게도 연락해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보고하라고 전하게. 지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비서실장은 지원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며칠 후, 혜진은 평소처럼 매장에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다. 그때 본사에서 온 듯한 사람들이 매장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고 그들의 시선은 곧장 혜진에게 향했다. 박혜진 매니저 되십니까? 본사 직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혜진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본사 직원은 차가운 눈빛으로 혜진을 응시하며 말했다. 박혜진 매니저는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지성그룹 본사에서 직접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손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혜진은 충격에 휩싸였다. 지성그룹이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녀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되짚어 보았다. 그리고 문득 낡은 옷을 입었던 남자와 최명식 이사가 회장님이라고 불렀던 일이 떠올랐다. 설마 그 남자가 지성그룹의 회장이라는 말인가? 혜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후회와 절망을 느꼈다. 지성그룹은 르메르, 백화점의 최대 주주였고 지성그룹 회장의 말 한마디는 곧 법이었다. 혜진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에 주저앉았다. 한편 지원은 은서와 함께 조용한 교회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은서는 여전히 지난번 일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듯 보였다. 자기야, 그 직원 정말 해고된 거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은서는 착한 마음으로 지원을 걱정했다. 지원은 은서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은서야, 그건 단순한 해고가 아니야. 그녀의 행동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었을 거야.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야. 나는 다만 그녀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했을 뿐이야.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준 것뿐이야. 은서는 지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원이 단순한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했다. 지원은 은서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은서야, 늦었지만 생일 선물이야. 상자 안에는 그녀가 지난번 백화점에서 조심스럽게 바라보던 가방이 들어있었다. 은서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눈물을 글썽겼다. 자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녀는 지원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이후 지원은 백화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겉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익명의 기부자로서 여러 사회단체에 후원하며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때로는 직접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도 했다. 그의 이런 행보는 언론에 알려지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행에 동참했다. 최명식은 혜진의 해고 사건을 계기로 지원의 진정한 정체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지원의 뒤를 쫓으며 그의 행보를 주시했다. 최명식은 지원이 단순히 돈 많은 회장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는 이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을 후회하며 지원에게 용서를 빌었다. 지원은 최명식의 진심을 받아들였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다. 최명식은 지원의 곁에서 그의 뜻을 함께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상은 늘 평화롭지만은 않았다. 지성그룹 내부에서는 지원의 존재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세력들이 있었다. 그들은 지원의 이런 소박한 행보가 회사의 이미지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했다. 특히 부회장 이성우는 지원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이성우는 지성그룹의 창업주인 윤 회장의 친동생이자 오랫동안 회장 자리를 노려왔던 인물이었다. 그는 지원이 외부에서 갑자기 나타나 회장 자리를 차지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성우는 지원을 제거하고 자신이 회장 자리에 오르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지원의 과거를 파헤쳤고 지원이 숨기고 있던 비밀, 즉 그의 부모님이 의문의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성우는 이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지원의 약점을 잡기 위해 이 사건을 파고들었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의 아버지, 즉 지성그룹 창업주 윤 회장이 이 사고와 연관되어 있다는 단서를 찾은 것이다. 이성우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지원을 협박하고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릴 계획을 세웠다. 지원은 이성훈의 움직임을 감지했지만 그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덮어두고 싶었다. 그것은 은서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지원의 가장 깊은 상처이자 비밀이었다. 은서는 지원의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모습과 가끔씩 멍하니 어딘가를 응시하는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지만 지원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지원의 곁을 지켰다. 어느 날 지원은 은서와 함께 강아지 보호소를 방문했다. 은서는 유기견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곳에서 지원은 유난히 영리해 보이는 진돗개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 개는 마치 지원의 마음을 읽는 듯 그의 발치에 머리를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지원은 그 개의 눈에서 묘한 슬픔과 동시에 강한 생명력을 느꼈다. 그는 그 개에게 마루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마루는 지원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의 충실한 반려견이 되었다. 마루는 지원의 숨겨진 비밀과 다가올 위험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듯했다. 마루는 지원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짖거나 몸을 비비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고, 지원은 그런 마루의 행동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이성우는 지원의 약점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사람을 붙여 지원의 주변을 맴돌게 했다. 그는 지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은서의 존재 또한 알아냈다. 이성우는 은서가 지원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간파하고 그녀를 이용하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은서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순수함을 이용하고 지원과의 관계를 흔들려 했다. 어느 날 저녁, 지원이 퇴근하는 길에 낯선 남자가 그의 차를 미행하는 것을 발견했다. 지원은 침착하게 골목길로 들어섰고 갑자기 차를 멈춰 세웠다. 미행하던 차도 급히 멈춰섰다. 지원은 차에서 내려 미행하던 남자에게 다가갔다.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누가 보냈나? 지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도망치려 했지만 지원은 그의 팔을 잡아챘다. 이성훈 부회장인가? 지원의 물음에 남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지원은 남자의 손에 들린 녹음기를 발견했다. 그는 녹음기를 빼앗아 내용을 확인했다. 녹음기에는 이성훈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지원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원은 녹음된 내용을 통해 이성훈이 자신의 부모님 죽음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의 눈빛은 얼어붙었다. 이성훈은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는 지원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려는 위험한 적이었다. 지원은 이성훈의 다음 수를 예측하며 더욱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이제 단순한 복수가 아닌 자신의 과거와 부모님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윤지원에게 부모님의 죽음은 늘 봉인된 상자와 같았다. 열고 싶지 않았고 들여다볼 용기조차 나지 않는 끔찍한 진실이 그 안에 잠들어 있을 것 같았다. 그의 부모님, 윤태수 회장과 이수연 여사는 지원이 20살 되던 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경찰은 단순한 음주운전 사고로 결론 내렸지만 어린 지원은 뭔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다. 그 후로 그는 지성그룹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지만 그림자처럼 숨어 살며 자신의 정체를 감추는 데 급급했다. 혹시라도 자신의 존재가 부모님 죽음의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성훈의 등장으로 그 봉인된 상자는 강제로 열리게 되었다. 그의 부모님 죽음 뒤에 이성훈, 그리고 어쩌면 더 거대한 세력이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지원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했다. 지원에게는 김비서라는 이름의 충직한 비서가 있었다. 김비서는 지원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지원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고 지원의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켜왔다. 지원은 김비서에게 이성훈이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김비서, 이성훈 부회장이 우리 부모님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 같네. 정확히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파악해봐. 그리고 과거 그 사건을 재수사했던 기록들을 다시 찾아보게. 지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다. 김비서는 지원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고 긴장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김비서는 지원의 부모님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지원이 오랫동안 이 비밀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편 이성우는 지원의 반응에 만족했다. 그는 지원이 자신의 과거에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이성우는 자신의 신복인 박민규에게 은서를 감시하고 지원의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박민규는 과거 이성훈의 비서였던 인물로 잔인하고 비열한 수단도 마다치 않는 충성스러운 하수인이다. 박 이사, 그 여자 강은서 말이야. 그 여자가 윤지원의 유일한 약점일세. 그 여자를 이용해서 윤지원을 끌어내릴 방법을 찾아보게. 이성훈의 눈빛은 탐욕과 증오로 번뜩였다. 박민규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이성훈의 명령에 복종했다. 박민규는 은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은서가 일하는 꽃집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인간관계, 습관, 그리고 지원과의 만남 패턴 등을 파악했다. 은서는 순수하고 착한 여인이었기에 박민규는 그녀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은서가 아침마다 들르는 작은 동네 카페에서 그녀를 우연히 마주친 척했다. 어머, 혹시 강은서 씨 아니세요? 박민규는 친근한 척하며 은서에게 말을 걸었다. 은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 그런데요, 박민규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제가 예전에 회장님께서 진행하신 자선 행사에서 강은서 씨를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은서 씨가 너무 아름다우셔서 인상 깊었습니다. 박민규는 은서의 순진함을 이용하기 위해 온갖 아부를 늘어놓았다. 은서는 박민규의 말에 조금은 경계심을 풀었다. 그녀는 지원이 참여하는 자선 행사에 가끔 동행했기 때문에 박민규의 말이 거짓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혹시 누구신지? 박민규는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지성그룹 비서실 소속 박민규 이사라고 소개했다. 그는 일부러 이성훈 부회장이라는 말은 언급하지 않았다. 은서는 그가 지원의 회사 사람이라는 말에 더욱 경계심을 풀었다. 박민규는 은서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그녀의 고민을 들어주는 척했다. 그는 은서가 지원에 숨겨진 신분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점을 파고들었다. 강은서 씨, 회장님께서 워낙 소탈하셔서 세상에 알려진 모습이 없지만 사실은 대단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강은서 씨가 너무 소박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회장님께서는 강은서 씨를 정말 아끼시는데 박민규는 은서에게 지원의 신분과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그녀를 부추겼다. 은서는 박민규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원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했다. 한편 김비서는 지원의 부모님 교통사고 당시의 수사 기록을 어렵게 찾아냈다. 그러나 기록은 너무나 허술했고 핵심적인 증거들이 누락되어 있었다. 특히 사고 현장의 CCTV 기록과 목격자 진술이 이상할 정도로 불확실했다. 김 비서는 직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지원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사고 기록이 너무 부실합니다. 그리고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도 모두 퇴직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뭔가 의도적으로 은폐된 흔적이 보입니다. 지원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예상대로였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숨긴 것이다. 지원과 마루는 함께 산책을 나섰다. 마루는 평소와 달리 계속해서 으르렁거리고 주위를 살폈다. 지원은 마루의 이상 행동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때 낯선 차 한 대가 그들 뒤를 미행하는 것을 발견했다. 지원은 즉시 마루를 데리고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미행하던 차는 멈춰 섰고 박민규의 하수인들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지원은 마루의 지능을 이용하여 그들을 따돌렸다. 마루는 숲속의 좁은 길을 앞장서서 안내했고 지원은 마루의 뒤를 따라 빠르게 움직였다. 그들은 마치 숲의 정령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위험을 모면한 지원은 김비서에게 연락하여 이성훈의 움직임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부모님의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사고 현장은 잊혀진 듯 황량했다. 지원은 사고 당시의 기억을 더듬으며 현장을 둘러보았다. 그때 마루가 갑자기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마루는 흙 속에서 낡은 목걸이 하나를 찾아냈다. 그것은 지원의 어머니가 늘 지니고 다니던 목걸이였다. 목걸이에는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고 펜던트 안에는 흐릿한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지원의 부모님과 함께 이성훈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뒤에는 작은 글씨로 1998년 여름 해변에서라고 쓰여 있었다. 이 목걸이는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유류품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목걸이를 숨긴 것이 분명했다. 지원은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이성훈이 왜 이 사진을 숨겼을까? 그리고 부모님 죽음 뒤에 이성훈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일까? 지원은 의문을 풀기 위해 사진 속 날짜인 1998년 여름 해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비서에게 1998년 여름 지성그룹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김비서는 1998년 여름 지성그룹의 모든 행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뒤졌다. 그는 놀랍게도 윤 회장 부부가 당시 지성그룹의 새로운 사업을 발표하기 위한 중요한 컨퍼런스에 참석할 예정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컨퍼런스 장소가 바로 사진 속 해변 근처의 리조트였다. 컨퍼런스 전날, 윤 회장 부부는 리조트 근처 해변에서 이성훈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컨퍼런스 당일, 윤 회장 부부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불참하게 되었고 이성훈이 대신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사업 발표를 진행했다. 김비서는 이 모든 사실이 너무나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다. 지원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다. 은서가 박민규 이사와 자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지원은 박민규가 이성훈의 신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은서가 위험에 처할까봐 걱정했다. 그는 은서에게 박민규와의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다. 은서의 순수함을 믿었고 그녀에게 자신의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은서를 지켜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았다. 그는 은서의 꽃집에 고급 보안 시스템을 설치해 주었다. 그리고 은서에게 비상 연락망을 늘 소지하라고 당부했다. 은서야,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야 해. 알았지? 지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은서는 지원의 과도한 걱정에 의아해했지만 그의 진심을 알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박민규는 은서에게 더욱 교묘하게 접근했다. 그는 지원이 은서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은근히 암시하며 은서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강은서 씨, 회장님 같은 분은 아무에게나 쉽게 마음을 주지 않으실 겁니다. 혹시 강은서 씨를 그저 잠시 옆에 두려는 것이 아닐까요? 박민규의 말은 은서의 마음에 깊은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은서는 지원이 자신에게 많은 것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에 속상했고 그의 진심을 알고 싶어 했다. 그녀는 지원이 자신에게 털어놓지 않는 비밀들이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차마 그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성훈은 박민규로부터 은서가 지원의 신분과 과거에 대해 궁금해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성훈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박민규에게 은서에게 지원의 부모님 죽음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흘려주라고 지시했다. 이성훈은 지원의 부모님이 사실은 자신을 버리고 떠나려 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은서가 지원에게 배신감을 느끼도록 유도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거짓 정보의 배후에는 이성훈 자신이 있었다는 것을 은서가 알게 된다면 지원이 이성훈을 향한 불신을 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성훈은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지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그의 자리를 빼앗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원은 김비서로부터 뜻밖의 보고를 받았다. 1998년 윤 회장 부부의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 중 한 명이 최근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다. 그 소방관은 사고 직후 병원에서 의문의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결국 은퇴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지원은 직감했다. 그 소방관이 사고의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김 비서에게 소방관이 입원한 요양병원을 비밀리에 방문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지시했다. 김 비서, 조심하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소방관을 안전하게 지켜야 해. 김 비서는 지원의 지시대로 요양병원에 찾아갔다. 그는 병실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소방관을 만났다. 소방관은 김 비서를 경계했지만 김 비서는 지원의 이야기를 하며 그에게 신뢰를 얻으려 노력했다. 회장님께서는 사모님과 사장님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김 비서의 진심 어린 말에 소방관은 결국 입을 열었다. 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소방관은 사고 당시 윤 회장 부부의 차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특히 차의 브레이크가 고의적으로 파손되어 있었다는 것이 그의 증언이었다. 그리고 그는 사고 현장에 이성훈 부회장이 있었고 윤 회장 부부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자마자 서둘러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도 털어놓았다. 소방관은 당시 이성훈 측근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현장에 나타나 자신에게 입을 다물라고 협박했으며 그의 가족을 해치겠다는 위협까지 받았다고 고백했다. 김 비서는 소방관의 증언을 녹음하여 지원에게 전달했다. 녹음된 내용을 들은 지원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의 부모님 죽음이 사고가 아닌 살인이라니, 그리고 그 배후에 이성훈이 있었다는 사실은 지원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는 이성훈에게 모든 것을 되갚아주기로 결심했다. 지원은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길 이유가 없었다. 그는 이성훈에게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정했다. 한편 은서는 박민규의 교묘한 이간질에 점차 흔들리고 있었다. 박민규는 은서에게 지원이 사실은 자신에게 너무나 복잡하고 위험한 과거를 숨기고 있으며 심지어 그의 부모님 죽음에도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흘렸다. 은서는 지원이 자신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지원에게 직접 묻기 위해 그를 찾아갔다. 자기야,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 왜 이렇게 불안해 보여? 은서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실망감이 섞여 있었다. 지원은 은서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은서야, 나한테 비밀이 있는 건 맞아. 하지만 지금은 말해줄 수 없어. 때가 되면 모든 걸 이야기해줄게. 나를 믿어줄 수 있겠니? 지원은 은서를 끌어안았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지만 은서는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았다. 이성훈은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지원이 은서 때문에 흔들리고 자신의 과거 때문에 불안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원이 조만간 회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회장 취임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성훈은 지성그룹의 모든 이사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고 언론에도 자신이 새로운 회장이 될 것이라는 소문을 흘렸다. 지원은 이성훈의 움직임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이성훈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원은 이성훈의 취임식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이성훈을 몰락시킬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김비서에게 그동안 모아왔던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고 언론에 공개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소방관의 증언이 담긴 녹음 파일과 어머니의 목걸이는 이성훈의 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리고 지원은 은서에게 마지막으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은서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에게 더 이상 비밀을 숨길 수도 없었다. 은서야, 나한테 비밀이 있다고 했지. 이제 그 비밀을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아. 지원은 은서에게 자신의 부모님 죽음의 진실, 이성훈의 음모,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숨어 살았던 이유를 모두 털어놓았다. 은서는 지원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지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박민규의 이간질에 흔들렸다는 사실에 후회했다. 은서는 지원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자기야,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자기 곁에서 모든 것을 함께 할게. 지원은 은서의 손을 잡고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는 은서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에 큰 힘을 얻었다. 이제 지원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은서와 충직한 마루, 그리고 김비서가 있었다. 그는 이성훈과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며 결의를 다졌다. 이성훈의 취임식이 다가올수록 지성그룹 본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성훈은 자신이 회장 자리에 오르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며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고 그룹 내 모든 이사들에게 충성 맹세를 요구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불안감과 초조함이 역력했다. 그는 윤지원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공격할지 예측할 수 없었기에 밤잠을 설쳤다. 이성훈은 회장 취임식 당일 지원을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그의 입을 막기 위한 마지막 계략을 준비했다. 그는 지원이 은서와 함께 이동하는 동선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불의의 사고를 가장한 위협을 가하려 했다. 이성훈은 박민규에게 은서와 지원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박민규는 지성그룹의 비리를 덮는 데 일조했던 전직 조폭 출신들을 매수하여 은서와 지원이 탄 차를 습격하도록 계획했다. 절대 흔적을 남기지 마. 그리고 사고로 위장해서 완벽하게 처리해. 박민규의 목소리는 냉혹했다. 그는 이성훈의 지시라면 어떤 잔인한 일도 서슴지 않았다. 지원은 이성훈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이성훈이 자신과 은서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원은 은서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두기로 했다. 그는 은서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항상 마루와 함께 다니라고 당부했다. 마루는 지원의 든든한 보디가드이자 위험을 감지하는 예민한 동물이었다. 마루는 낯선 사람의 접근을 경계하고 주변의 수상한 기운이 감돌면 으르렁거리며 지원과 은서에게 경고했다. 취임식 전날 밤 지원은 은서에게 직접 운전해서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다. 은서는 지원의 배려에 고마워했지만 지원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지원은 채 탑승하기 전 마루에게 속삭였다. 마루야, 오늘 밤은 우리가 잘 지켜야 해. 알았지? 마루는 지원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꼬리를 흔들며 지원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지원이 직접 운전하는 차는 인적이 드문 한적한 길을 달리고 있었다. 지원은 백미러로 뒤따라오는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예상대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그림자처럼 그들을 뒤쫓아오고 있었다.
지원은 차분하게 속도를 올렸다. 마루는 뒷좌석에서 계속해서 으르렁거리며 창밖을 응시했다. 은서는 마루의 행동에 의아해하며 지원을 바라보았다. 자기야, 마루가 왜 저래? 지원은 은서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마루가 조금 흥분했나 봐. 지원과 은서의 차가 굽이진 산길에 접어들자 뒤따라오던 승합차가 속도를 높여 추월을 시도했다. 지원은 침착하게 핸들을 꺾어 승합차를 피했다. 승합차는 지원의 차를 가로막으며 급정거했다. 지원은 즉시 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을 피했다. 승합차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은서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자기야, 지원은 은서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은서야,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지원은 차에서 내렸다. 마루는 지원의 뒤를 따라 차에서 뛰어내리며 으르렁거렸다. 남자들은 지원에게 달려들었다. 지원은 오랜 시간 익혀온 호신술로 그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몸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상대방의 움직임을 미리 읽고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정교한 기술이었다. 그는 한 명 쓰러뜨리며 남자들을 제압했다. 마루는 지원의 옆에서 남자들에게 달려들어 발목을 물거나 옷자락을 물어뜯으며 지원을 도왔다. 마루의 용맹함에 남자들은 당황했다. 하지만 남자들의 수는 너무 많았다. 지원은 순간 방심한 틈을 타 한 남자에게 옆구리를 맞았다. 지원은 휘청거렸지만 이내 중심을 잡고 다시 공격했다. 그때 박민규가 나타났다. 윤지원, 오늘이 네 제삿날이다. 박민규는 칼을 들고 지원에게 달려들었다. 은서는 지원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앞을 가로막으려 했다. 지원은 은서를 뒤로 밀치며 말했다. 은서야, 위험해. 지원은 박민규의 칼을 피하고 그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빼앗았다. 박민규는 고통에 신음하며 주저앉았다. 그때 김 비서가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무사하십니까? 제가 위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김 비서는 지원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감지하고 지원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다. 박민규의 부하들은 김 비서의 목소리를 듣고 당황했다. 그들은 지원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박민규는 분에 못 이겨 지원을 노려보았다. 윤지원, 이대로 끝날 것 같으냐? 두고 봐라. 박민규는 부하들을 데리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지원은 은서의 품에 안겨 그녀를 안심시켰다. 괜찮아. 은서야, 이제 다 끝났어. 은서는 지원의 품에서 흐느꼈다. 그녀는 지원이 얼마나 강하고 용감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김 비서가 도착하여 지원과 은서의 상태를 확인했다. 지원은 작은 상처만 입었을 뿐. 은서는 다행히 무사했다. 회장님, 이성훈 부회장이 보낸 게 확실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회장님과 사모님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지원은 차갑게 말했다. 김 비서, 이성훈이 오늘 밤 무슨 짓을 꾸몄는지 언론에 모두 흘려라. 취임식 당일 그에게 모든 것을 되갚아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이성훈의 취임식이 예정된 지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기자들과 이사들로 북적였다. 이성훈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연단에 섰다. 존경하는 지성그룹 가족 여러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지성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성훈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대강당의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그것은 바로 어젯밤 지원과 은서가 습격당하는 영상이었다.
영상은 김비서가 미리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에 의해 녹화된 것이었다. 이성훈과 박민규의 얼굴이 선명하게 잡혔고 그들의 지시를 받고 지원과 은서를 공격하는 조폭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대강당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었고 이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성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연단 위에서 휘청거렸다. 그때 지원이 대강당 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은서와 마루, 그리고 김비서가 따랐다. 지원의 옷차림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그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다. 그의 등장에 대강당은 정적에 휩싸였다. 이성훈은 지원을 보고 경악했다. 윤지원, 네가 어떻게 여기에 하다. 지원은 연단 위로 올라섰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성훈 부회장,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지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김비서가 준비한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것은 김비서가 소방관에게서 얻은 증언 녹음 파일과 지원의 어머니 목걸이 사진, 그리고 1998년 당시 이성훈이 윤 회장 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이 교차 편집된 영상이었다. 소방관의 증언이 흘러나오자 이사들과 기자들은 다시 한번 경악했다. 차의 브레이크가 고의적으로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에 이성훈 부회장이 있었습니다. 윤 회장 부인이 사망한 것을 확인하자마자 서둘러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성훈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피가 모두 빠져나간 듯 창백했다. 그는 연단 위에서 비틀거리며 주저앉았다. 지원은 이성훈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이성훈 부회장, 당신은 저의 부모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저의 삶까지도 송두리째 파괴하려 했습니다. 당신의 탐욕과 오만이 결국 당신을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지원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억눌려왔던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그때 경찰이 대강당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성훈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성훈은 끌려나가면서도 지원을 향해 악에 받친 눈빛으로 소리쳤다. 윤지원, 너도 나만큼 고통받을 것이다. 너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지원은 이성훈의 저주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었다. 대강당은 혼란과 경악의 도가니였다. 기자들은 지원에게 질문 세례를 퍼부었다. 회장님, 지성그룹의 실질적인 회장님이셨습니까? 왜 그동안 신분을 숨기셨습니까? 지원은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지성그룹의 윤지원입니다. 그동안 세상의 편견과 싸우기 위해, 그리고 저의 부모님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신분을 숨겨야 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지성그룹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사회의 부당한 차별과 싸울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지원은 은서의 손을 잡고 연단을 내려왔다. 은서는 지원의 곁에서 든든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지원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달았다. 마루는 지원의 발치에 앉아 꼬리를 흔들며 그를 바라보았다. 이성훈의 체포 소식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지성그룹의 부회장이 회장 부모의 죽음과 관련된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은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르메르. 백화점의 박혜진 매니저는 이성훈의 뉴스를 보고 경악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날 백화점에서 쫓아냈던 낡은 옷차림의 남자가 지성그룹의 진짜 회장이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다. 혜진은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지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 위해 그를 찾아갔다. 지원은 혜진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는 혜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혜진은 지원의 자비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다짐했다. 최명식 이사는 이성훈의 몰락을 보고 지원에게 더욱 충성을 다짐했다. 그는 지원의 진정한 리더십과 도덕성에 감명받았다. 최명식은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지원의 곁에서 그의 뜻을 함께하며 지성그룹의 혁신을 이끌었다. 그는 지원의 가장 충직한 조력자가 되었다. 지원에게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다. 지성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는 단순히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했다. 그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더욱 확장시켰다. 지원은 학연, 지연, 혈연, 그리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모든 편견을 뿌리 뽑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재 채용 시스템을 도입하고 소외된 계층에게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했다. 그의 이런 행보는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지성그룹은 단순한 기업을 넘어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었다. 은서는 지원의 곁에서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는 차별 없는 세상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했다. 은서의 순수함과 따뜻한 마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지원과 함께 사회 변화를 이끄는 아이콘이 되었다. 마루는 지원과 은서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그들의 행복한 삶을 함께했다. 마루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지원의 생명을 구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또 다른 영웅이었다. 지원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는 사랑하는 은서와 함께 그리고 충직한 마루와 김비서, 최명식 이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의 삶은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그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다. 세상은 여전히 편견과 차별로 가득했지만 지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가치로 인정받는 사회를 꿈꿨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사랑, 그리고 정의에 대한 이야기였다. 윤지원이 지성그룹 회장으로 공식 취임하고 이성훈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지성그룹은 대대적인 변화의 물결에 휩싸였다. 언론은 연일 윤지원 회장의 파격적인 행보와 그의 부모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도했고 세상은 충격과 경외감으로 그를 주목했다. 지원은 취임 직후 차별 없는 지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대적인 기업 개혁에 착수했다. 그는 학력, 혈연, 지연, 그리고 외모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고 오직 실력과 인성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그가 백화점에서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강한 신념이었다. 지원의 개혁은 그룹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혔다. 오랫동안 기득권을 누려왔던 일부 임원들과 간부들은 지원의 급진적인 변화에 불편함을 느꼈고 그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특히 재무담당 이사인 박진우는 지원의 개혁이 그룹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박진우는
이성훈과 오랜 기간 친분이 있었고 이성훈의 비자금 조성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그는 지원의 개혁이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컸다. 박진우는 이성훈의 잔당들과 결탁하여 지원을 흔들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지성그룹의 중요한 투자 사업에 의도적으로 손실을 입히고 그 책임을 지원에게 전가하려 했다. 또한 지원이 추진하는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그의 과거 행적을 왜곡하여 언론에 유포하는 등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그들의 목표는 지원을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지원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닥쳐왔다. 이성훈이 수감된 상태에서도 외부 세력을 이용해 지원을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성훈은 자신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지원에게 복수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는 지원의 부모님 죽음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를 조작하고 이를 언론에 흘려 지원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려 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지원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여 밤늦게까지 업무에 매달렸다. 임직원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고충을 듣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그룹의 변화를 이끌었다. 은서는 지원의 곁에서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지원이 힘들어할 때마다 따뜻한 말과 미소로 그를 위로했고 그의 어깨에 기대어 힘을 북돋아 주었다. 마루는 지원의 사무실에서 그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마루는 지원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 듯 가끔씩 지원의 손에 머리를 비비며 위로를 건넸다. 김비서는 박진우 이사와 이성훈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했다. 그는 박진우의 비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그의 주변을 맴돌았다. 김비서는 박진우가 빼돌린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했고 그의 숨겨진 비밀 계좌를 찾아냈다. 또한 이성훈이 조작하려 했던 증거들의 허점을 찾아내기 위해 지원의 부모님 사고 현장을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했다. 그는 끈질긴 추적 끝에 이성훈의 조작된 증거가 오히려 그의 죄를 더욱 명확히 드러낼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임을 알아냈다. 어느 날 박진우 이사는 지원이 참석하는 중요한 이사회에서 지원의 경영 능력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회장님의 급진적인 개혁은 그룹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박진우의 말에 일부 이사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지원은 차분하게 박진우의 말을 경청했다. 그리고 이사회 마지막에 그는 대형 스크린에 박진우의 비자금 조성 내역과 그의 숨겨진 비밀 계좌 명세를 공개했다. 박진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박진우 이사님, 당신의 행동은 그룹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입니다. 당신의 비리는 그룹의 가치를 훼손하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단죄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진우는 변명하려 했지만 지원은 그의 말을 막았다. 더 이상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증거는 충분합니다. 지원의 지시로 경찰이 이사회장으로 들어섰고 박진우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이사회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지원의 과감하고 단호한 결정에 이사들은 그의 리더십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개혁에 반대하던 세력들은 더 이상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박진우의 체포 이후 이성훈은 더욱 발악했다. 그는 외부 세력을 이용해 지원의 부모님 죽음과 관련된 조작된 증거들을 언론에 흘렸다. 언론은 지원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대중들은 혼란에 빠졌고 지원의 지지도는 잠시 주춤했다. 지성그룹의 주가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지원에게는 큰 위기가 닥쳐왔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 죽음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에 큰 고통을 느꼈다. 은서는 지원의 곁에서 그를 위로했다. 자기야, 괜찮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나는 자기를 믿어. 은서의 따뜻한 위로의 지원은 다시 한번 힘을 얻었다. 마루는 지원의 품에 안겨 그의 얼굴을 핥으며 위로를 건넸다. 지원과 김비서는 이성훈이 흘린 조작된 증거들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그들은 이성훈이 제시한 증거들이 실제 사고 현장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과학적인 분석과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다. 특히 이성훈이 제시한 CCTV 영상의 조작 흔적과 음성 변조 흔적을 찾아냈다. 또한 이성훈이 매수했던 가짜 증인들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발견하고 그들이 과거 이성훈에게서 돈을 받은 내역까지 밝혀냈다. 지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는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기 전 은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서야,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야. 은서는 지원의 손을 꽉 잡으며 그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기자회견장은 수많은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지원은 연단에 섰다. 그의 얼굴은 침착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이성훈이 조작한 증거들의 허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리고 소방관의 진술이 담긴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재생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이성훈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브레이크 파손에 대한 증거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절정에 달했을 때 지원은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 목걸이에 숨겨져 있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1998년 여름 해변에서 이성훈과 지원의 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뒤에는 작은 글씨로 1998년 여름 해변에서라고 쓰여 있었다. 지원은 차분하게 말했다. 이성훈 부회장은 저희 부모님과 함께 찍은 이 사진을 숨기기 위해 어머니의 목걸이를 사고 현장에서 빼돌렸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부모님과 이성훈 부회장이 함께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며 이성훈 부회장이 저희 부모님의 죽음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기자회견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이성훈이 조작한 증거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언론은 그의 행동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다. 대중들은 지원에게 다시 한번 지지를 보냈다. 이성훈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감옥에서 지원의 기자회견을 보고 격분했다. 윤지원 감히 날 이기려 드러난 절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것이다. 지원은 기자회견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이성훈의 모든 음모를 분쇄했다. 그의 용기와 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는 지성그룹의 회장으로서 더욱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그룹을 혁신해 나갔다. 그의 차별 없는 지성이라는 슬로건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성그룹의 기업 문화와 사회 공헌 활동의 핵심 가치가 되었다. 은서는 지원의 곁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지원의 진정한 모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지원과 함께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마루는 지원과 은서의 든든한 가족이자 그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수호 천사였다. 지원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끈질긴 추적,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 있는 싸움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다. 그의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윤지원이 지성그룹 회장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박진우 이사가 구속되자
이성훈은 감옥 안에서 극심한 분노와 좌절감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성훈은 지원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올랐고 마지막 남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지원의 삶을 다시 한번 뒤흔들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최측근이자 지성그룹의 전직 변호사였던 김용태를 움직였다. 김용태는 이성훈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었고 이성훈의 약점을 쥐고 있었기에 그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는 처지였다. 이성훈은 김용태에게 지원의 부모님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목격자를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이 목격자는 윤태수 회장과 이수연 여사가 사고 직전 이성훈과 격렬하게 다투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던 인물이었다. 이성훈은 이 목격자의 진술을 조작하여 지원의 부모님이 사실은 자신을 버리고 떠나려 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지원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그가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압박할 계획이었다. 또한 그는 은서가 지원의 숨겨진 신분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두 사람의 관계를 파탄내려고 했다. 김용태는 이성훈의 지시대로 움직였다. 그는 이성훈의 뒷배를 봐주며 얻어낸 정보들을 바탕으로 지원의 부모님 사고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목격자 이선희를 찾아냈다. 이선희는 당시 사고 현장 근처에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었고 사고 직전 윤 회장 부부와 이성훈의 대화를 어렴풋이 들었던 인물이었다. 이성훈은 김용태를 통해 이선희에게 거액의 돈을 제안하며 진술을 조작하도록 회유했다. 이선희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그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다. 한편 은서는 지원의 곁에서 차별 없는 지성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꽃집을 통해 재능 기부를 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꽃을 전달하며 희망을 심어주었다. 은서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캠페인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은서는 지원이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또 다른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지원은 자신의 과거의 아픔이 은서에게까지 상처를 줄까봐 모든 것을 털어놓지 못하고 있었다. 마루는 지원과 은서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그들을 보호했다. 마루는 낯선 사람의 접근이나 수상한 기운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경고했다. 특히 김용태나 이성훈과 관련된 인물들이 주변에 나타나면 마루는 격렬하게 으르렁거렸다. 어느 날 김용태는 기자들을 매수하여 이선희의 조작된 증언을 언론에 흘렸다. 이선희는 기자회견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신이 사고 직전 윤 회장 부부가 이성훈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며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어. 우린 떠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녀는 지원의 부모님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려 했다는 내용을 암시하며 지원이 부모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식의 왜곡된 정보를 흘렸다. 언론은 이선희의 증언을 대서특필했고 대중들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다. 지원의 이미지는 또다시 큰 타격을 입었고 그의 도덕성과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성훈은 감옥 안에서 이 뉴스를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원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해했다. 그의 목표는 지원을 단순히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명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 그를 파멸시키는 것이었다. 지원에게는 또다시 큰 시련이 닥쳐왔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을 버리려 했다는 거짓 증언에 큰 고통을 느꼈다. 은서는 지원의 곁에서 그를 위로했다. 자기야, 거짓말인 거 다 알아. 나는 자기를 믿어. 이성훈이 또 수작을 부리는 거야. 은서의 따뜻한 위로의 지원은 다시 한번 힘을 얻었다. 그는 김비서에게
이선희의 증언이 조작된 것이라는 증거를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김 비서는 이선희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했다. 그는 이선희가 과거 이성훈에게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과 그녀가 최근 거액의 돈을 송금받은 내역을 찾아냈다. 또한 이선희의 증언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과 그녀가 사고 당시 실제로 현장에 없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비서는 이선희가 거짓 증언을 하도록 회유당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했다. 지원은 이선희의 증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부모님과 이성훈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것은 지원의 부모님이 사실은 이성훈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친구였다는 것. 그리고 이성훈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들을 배신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기자회견 당일, 지원은 연단에 섰다. 그의 얼굴은 비장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차분하게 이선희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김 비서가 준비한 자료들을 통해 이선희가 이성훈에게서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언론은 이선희의 거짓 증언에 분노했고 이성훈의 비열함에 다시 한번 경악했다. 그때 지원은 또 다른 영상을 재생했다. 그것은 그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성훈과 함께 찍었던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윤 회장 부부와 이성훈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성훈은 윤 회장 부부에게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있었고 윤 회장 부부는 그의 아이디어에 찬성하며 투자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윤 회장은 이성훈에게 자네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네. 우리 아들 지원이가 자네를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나도 자네를 믿네 라고 말하며 이성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영상이 끝나자 지원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영상은 저의 부모님과 이성훈 부회장이 얼마나 깊은 신뢰관계에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성훈 부회장을 가족처럼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성훈 부회장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그들을 배신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성훈 부회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저의 부모님이 그를 버리고 떠나려 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지원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기자회견장은 숙연해졌다. 이성훈의 비열함과 잔인함에 기자들과 대중들은 할 말을 잃었다. 이선희는 지원의 기자회견을 보고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결국 지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이 이성훈에게 회유당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이선희의 양심선언은 이성훈에게 치명타를 입혔다. 이성훈은 감옥 안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원에게 복수하려던 자신의 계획이 오히려 지원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자신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다. 지원은 자신의 부모님 명예를 회복하고 이성훈의 모든 음모를 분쇄했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 지성그룹의 회장으로서 더욱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갔다. 차별 없는 지성이라는 슬로건은 지성그룹의 핵심 가치가 되었고 지원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은서는 지원의 곁에서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냈다. 그녀는 지원과 함께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마루는 지원과 은서의 든든한 가족이자 그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수호 천사였다. 지원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의 삶은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그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다. 세상은 여전히 편견과 차별로 가득했지만 지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가치로 인정받는 사회를 꿈꿨다. 이성훈의 마지막 발악마저 무위로 돌아가자 윤지원은 비로소 오랜 시간 짓눌러왔던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의 부모님 죽음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이성훈이 저지른 모든 악행이 만천에 드러나면서 지원은 깊은 상실감 속에서도 해방감을 느꼈다. 지성그룹은 윤지원의 확고한 리더십 아래 급속도로 변화하며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차별 없는 지성이라는 그의 슬로건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기업 문화 전반에 뿌리내렸다. 지원은 오직 실력과 인성만을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했고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사업을 확대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섰다. 하지만 지원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그로 인해 은서가 겪었을 혼란과 상처에 대한 미안함이었다. 지원은 은서에게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지만 그가 지성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있었다. 그는 은서가 자신의 돈이나 지위를 보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때로는 그의 침묵이 은서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은서는 지원의 이런 마음을 헤아리는 듯 그의 곁에서 묵묵히 그를 지지했다. 그녀는 지원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은서는 지원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진심 어린 사랑과 변함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지원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차별 없는 지성 캠페인을 함께 이끌었고 그들의 사랑은 세상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상징이 되었다. 마루는 두 사람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그들의 행복을 지켜보는 충직한 반려견이었다. 지원은 어느 날 은서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세상의 편견과 싸워 승리했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은서와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원은 은서가 가장 좋아하는 작은 꽃집에서 프로포즈를 하기로 했다. 그곳은 지원과 은서가 처음 만났던 곳이자 그들의 소박하고 진실된 사랑이 시작된 곳이었다. 지원은 김비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김비서는 지원의 프로포즈 계획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는 지원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은서의 꽃집에 수많은 꽃다발과 풍선을 보내고 꽃집을 아름다운 장식으로 꾸몄다. 꽃집 안은 온통 은서가 가장 좋아하는 은은한 향기의 백합으로 가득 찼다. 프로포즈 당일, 지원은 평소처럼 낡은 옷차림으로 은서의 꽃집을 찾아갔다. 은서는 그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자기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많은 꽃은 또 뭐야? 은서는 꽃집을 가득 채운 꽃들을 보고 놀라워했다. 지원은 은서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은서야,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숨겨왔지만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실은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너는 내게 삶의 이유이자 빛이었어. 나와 결혼해 줄래? 지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은서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자기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될게. 은서는 지원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마루는 두 사람의 발치에 앉아 꼬리를 흔들며 함께 기뻐했다. 그들의 프로포즈는 세상의 모든 편견과 어려움을 이겨낸 진정한 사랑의 결실이었다. 결혼식은 소박하고 진실되게 치러졌다. 지성그룹의 대강당에서 열린 결혼식에는 수많은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했지만 지원은 형식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오직 은서와의 사랑을 기념하는 데 집중했다. 지원은 결혼식에서 그동안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자신의 비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의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의 진정성에 박수를 보냈다. 결혼 후 지원과 은서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들은 신혼여행 대신 사회공헌 활동을 다니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했다. 그들의 선행은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차별 없는 지성 캠페인은 더욱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원은 지성그룹의 회장으로서 혁신적인 경영을 이어갔고 은서는 그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로서 함께 성장했다. 하지만 이성우는 감옥 안에서도 지원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는 지원의 행복을 파괴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이성우는 감옥에서 외부 인물과 은밀하게 접촉하여 지원의 치명적인 약점을 찾으려 했다. 그는 지원의 부모님 사고 당시 그들의 채 장착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이 아직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성우는 그 블랙박스 영상이 자신의 죄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영상에 자신이 몰랐던 또 다른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다. 이성우는 자신의 옛 신복들에게 그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그의 신복들은 이성훈의 지시대로 사고 차량이 폐차된 고물상을 찾아 나섰다. 고물상은 이미 오래전에 폐업한 상태였고 사고 차량은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끈질긴 추적 끝에 사고 차량이 폐차되기 전 한 고물상 직원이 기념으로 차의 블랙박스만 따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들은 그 고물상 직원을 찾아가 블랙박스 영상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지원은 이미 이성훈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김 비서에게 블랙박스 영상의 행방을 추적하라고 지시한 상태였다. 김 비서는 이성훈의 신복들보다 한 발 앞서 고물상 직원을 찾아냈다. 고물상 직원은 과거 지원의 부모님 사고 뉴스를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던 인물이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넘겨주었다. 김 비서는 영상을 확인하고 충격에 휩싸였다. 영상 속에는 이성훈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영상에는 사고 직전 윤지원 회장 부부가 이성훈과 함께 채 탑승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성훈은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윤 회장 부부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갑자기 이성훈의 표정이 돌변했다. 그는 윤 회장 부부에게 알 수 없는 약물을 주사했다. 약물에 취한 윤 회장 부부는 의식을 잃었고 이성훈은 차량의 브레이크를 고의적으로 파손시킨 후 사고를 위장했다. 이성훈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죽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빠져나왔다. 이 모든 과정이 블랙박스 영상에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김 비서는 영상을 보고 경악했다. 이성훈은 단순한 살인교사를 넘어 직접적으로 지원의 부모님을 살해한 것이었다. 이 영상은 이성훈의 모든 죄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김 비서는 즉시 지원에게 영상을 보고했다. 지원은 영상을 보고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다. 그는 이성훈의 잔인함과 비열함에 치를 떨었다. 그의 부모님 죽음이 사고가 아닌 계획된 살인이라는 사실은
지원에게 또 다른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지원은 이성훈의 재판이 열리는 날, 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성훈에게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자신의 부모님 원혼을 달래주기로 했다. 재판 당일, 법정은 이성훈의 최종 선고를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성훈은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오만하고 당당한 표정이었다. 지원은 은서의 손을 잡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침착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이성훈의 변호사는 그동안 지원이 제시했던 증거들을 반박하며 이성훈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때 지원은 판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의 증거 채택을 요청했다. 법정은 술렁였다. 판사는 지원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대형 스크린에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서 이성훈이 윤 회장 부부에게 약물을 주사하고 브레이크를 파손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펼쳐지자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성훈은 영상을 보고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아니야, 저건 조작된 거야. 윤지원 네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하지만 그의 발악은 아무 소용없었다. 영상은 너무나 선명했고 그의 모든 죄를 명백히 드러냈다. 판사는 이성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성훈은 절규하며 쓰러졌다. 지원은 이성훈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나의 부모님에게 저지른 죄는 영원히 속죄하지 못할 것이다. 지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슬픔이 묻어났다. 재판이 끝난 후 지원은 은서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은서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부모님의 원수를 갚았어. 은서는 지원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다. 자기야, 이제 편히 쉬어. 이제는 행복할 일만 남았어. 마루는 지원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마루는 지원의 슬픔을 아는 듯 그의 손에 머리를 비볐다. 지원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는 사랑하는 은서와 함께, 그리고 충직한 마루와 김비서, 최명식 이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의 삶은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그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다. 세상은 여전히 편견과 차별로 가득했지만 지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가치로 인정받는 사회를 꿈꿨다. 윤지원이 이성훈에게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부모님의 명예를 회복시킨 후 그의 삶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지성그룹은 그의 리더십 아래 더욱 견고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차별 없는 지성이라는 그의 철학은 이제 그룹의 단순한 슬로건을 넘어 기업 문화의 핵심 가치이자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 지원은 이성훈의 모든 비리와 관련된 시스템을 철저히 개혁하고 불공정한 관행들을 뿌리 뽑는 데 전념했다. 그는 오직 능력과 인성만을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했으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앞장섰다. 은서는 지원의 곁에서 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가 되었다. 그녀는 지원이 추진하는 모든 사회 공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따뜻한 마음과 순수한 열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은서의 꽃집은 단순한 꽃집을 넘어 차별 없는 지성 캠페인의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다. 그곳에서 은서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꽃을 전달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며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실천했다. 마루는 윤지원과
강은서 부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그들의 행복한 삶을 함께했다. 마루는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 지원의 생명을 구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또 다른 영웅이었다. 마루는 이제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지원과 은서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지원은 매일 아침 은서와 함께 마루를 산책시키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들은 평범한 부부처럼 소소한 행복을 누렸다. 지독한 고통과 시련을 겪어온 지원에게 이런 평범한 일상은 세상의 어떤 명예나 부보다 소중했다. 그는 은서의 미소를 볼 때마다, 마루가 자신의 발치에 머리를 비빌 때마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 어느 날 지원은 은서와 함께 그들이 처음 만났던 르메르 백화점을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평범한 옷차림이 아닌 지성그룹 회장으로서의 위엄을 갖춘 정장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소탈하고 겸손했다. 백화점 직원들은 지원과 은서를 보자마자 놀라움과 함께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특히 과거 지원을 무시했던 박혜진 전 매니저는 지원과 은서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죄했다. 혜진은 지원의 자비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 다른 지성그룹 계열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오만함과 편견을 버리고 진정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지원은 혜진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박 매니저님도 이제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원의 말에 혜진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르메르 매장 안으로 들어섰다. 매장은 여전히 화려하고 고급스러웠지만 이번에는 그들을 무시하는 시선은 없었다. 오히려 모든 직원들이 그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지원은 은서의 손을 잡고 매장을 둘러보았다. 은서는 지난번처럼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가방들을 구경했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었다. 지원은 은서에게 그녀가 마음에 드는 가방을 직접 고르라고 했다. 은서는 신중하게 가방들을 살펴본 후 가장 소박하지만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가방을 선택했다. 그녀는 더 이상 비싼 명품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지원의 사랑이 가장 큰 명품이었다. 지원과 은서는 백화점에서의 쇼핑을 마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꾸준히 보도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특히 지원이 겪었던 시련과 역경, 그리고 그가 끈질기게 추구했던 진실과 정의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그의 메시지는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편견과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편견과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지성그룹 회장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썼다. 그는 정기적으로 차별 없는 지성 포럼을 개최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논의했다. 또한 그는 젊은 세대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가치를 중요시하라고 가르쳤다. 지원과 은서는 여전히 소박하고 겸손한 삶을 살았다. 그들은 비싼 명품을 걸치기보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데 더 큰 가치를 두었다. 그들의 집에는 화려한 장식품 대신 은서가 직접 키운 꽃들과 마루의 장난감들이 가득했다. 그들의 삶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넘쳐 흘렀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지원과 은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한 아이의 부모가 되었다.
그들의 아이는 지원의 지혜와 은서의 순수함을 닮아 건강하고 밝게 자랐다. 지원은 아이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며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음과 진실과 정의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아이는 지원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를 존경했고, 아버지처럼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 마루는 늙었지만 여전히 지원과 은서의 곁을 지키며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루는 지원의 품에 안겨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마루의 죽음은 지원과 은서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마루가 그들에게 남긴 사랑과 헌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지원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자신을 찾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의 삶은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그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다. 세상은 여전히 편견과 차별로 가득했지만 윤지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가치로 인정받는 사회를 꿈꿨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사랑, 희생, 그리고 정의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의 삶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희망과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